부모를 토막살인하고도 동정받았던 이윤석 사건. 이윤석 사건의 개요. 2000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친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의 범인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심각한 아동학대와 집단괴롭힘, 그리고 군대와 사회에서의 멸시가 결합된 범죄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1994년에 부모를 살해한 페르나의 대명사 박한상과 자주 비교되지만 박한상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윤석은 다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윤석은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박한상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윤석은 가정, 학교, 군대 등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온 인물로 그를 단순히 페르나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 학교폭력, 군대 내 괴롭힘 등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다 못해 폭발한 결과로 아동학대가 존속살해 범행으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윤석에게는 가정과 학교, 군대까지 그가 거쳐온 사회 대부분이 가해자였습니다. 이윤석의 형은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훈구 교수는 이윤석의 일기와 성장 과정을 분석한 책에서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판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구권 국가에서는 무죄나 그에 준하는 판결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행위가 얼마나 악랄했든지 간에 이윤석의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폭력에서는 벗어났으나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윤석의 형은 독립해 나갔고 부모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으나 이윤석은 독립하지 못하고 단절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에게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엿새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살해해버립니다. 이윤석의 성장 배경. 이윤석의 부모. 1976년 8월 29일 해군사관학교 19기를 졸업한 해병대 장교 출신의 대기업 출신 아버지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윤석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두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윤석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에 진학해 겉보기에는 우수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석의 가정은 겉보기와 달리 오래전부터 속속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의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군대식 교육을 두 아들에게 강요하며 자신이 해병대 장교로서 자수성가했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했으며 자기중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에게 다정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나르시시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과 함께 결벽증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해병대 중령 출신으로 군에서는 장군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편 후 대기업 간부로 취업해 괜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석의 아버지는 오랜 군 생활 때문에 집에는 가끔씩 들르는 정도였으며 자식 양육은 엄마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이윤석 아버지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군에서의 출세 좌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 연하로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한 데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허영심이 강해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늘 욕구불만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 히스테릭 증상이 심했으며 특히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보다도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윤석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학교와 대학교 및 중산층 이상의 생활 환경에서 자랐지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폭력적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학대학원 등의 종교적 활동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요리나 청소 등의 집안일은 게을리하며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갈 때면 집안일을 자식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신분이 낮은 사람은 멸시하고 자기보다 생활상이 우월한 사람은 시기하는 등 서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극히 폐쇄적이고 친척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윤석이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도 이윤석의 어머니는 신학교 생활을 핑계로 바쁘고 힘들다고 불만을 해소했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강요했으며 효행 관련 기사를 보면 뻔뻔하게도 네팔자 타령을 했으며 심지어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자식들의 생일을 없는 날 취급하듯 무시하면서 어버이날과 자신의 생일에는 선물을 강요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녀는 종교의 가르침을 모조리 어기는 행위를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군 생활 특유의 잦은 타지 출장과 훈련, 적은 봉급, 성격 차이 등이 겹치면서 부부 사이는 결혼 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매로 결혼한 이들은 서로 상호간의 깊은 애정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부부는 각방을 썼고 한 번 부부 싸움이 벌어지면 두세 달 동안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각자 방에서 먹었으며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여파가 며칠만 지속되어도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지기 마련인데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자식들이 느낄 불안과 불편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윤석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자주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1999년 11월 이윤석의 어머니 황 씨의 수첩에는 남편을 양의 탈을 쓴 일이이며 사탄과 친한 자, 악의 업보다라고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 씨가 남편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이윤석과 그의 형이 황 씨를 바라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머니라는 가면을 쓴 악마로 망언과 폭언, 폭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윤석의 부모는 서로 불화가 생기면 자식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화를 풀었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이윤석의 어머니가 해병대 장교인 이윤석의 아버지와 결혼한 이유는 박정희의 부인 유경수나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처럼 영부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군에서의 출세가 곧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그녀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육방부하로 인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해병대는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면서 한때 박정희의 후광으로 잘 나갔으나 1975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좋은 시절은 끝났고 성공 가능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운이 좋아 대령 이상으로 진급해 정계에 입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 있고 사령관이 중장에 불과하며 육군과 해병대의 차이로 인해 이미 계급부터 밀려 육군 출신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남편이 장군은커녕 대령도 달지 못하고 전역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를 끊고 그에 대한 반감을 키웠습니다. 이후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한 대신 아들들의 출세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석 부모의 성장 환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윤석의 어머니는 엄격한 홀어머니 밑에서 스파르타식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시대에 흔치 않은 외동딸이었습니다. 이윤석의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만 편애하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애정없는 부모와 형제 간의 경쟁 속에서 출세를 통해 자존감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대로의 교육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정서적으로는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애정없이 부부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환경을 그대로. 전문가들은 양쪽 부모 모두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이윤석 사건을 본 한 네티즌은 만약 이윤석 부모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었다면 한국은 최악의 시기를 맞았을 것이라며 이윤석 부모가 이윤석에게 한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윤석 부모는 막장 부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윤석의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이윤석의 부모는 항상 자식들, 특히 차남인 이윤석에게 극도의 증오를 표출하며 잔소리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윤석은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가정폭력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에겐 비교적 관대했으나 이윤석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의 학대가 가했습니다. 이윤석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모두 당했는데 유치원생 시절에는 신발끈을 묶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받았고 유치원 다닐 때 시계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유 없이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으며 4학년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던지거나 입에 밥을 가득 넣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게 한 일을 겪었으며 또한 만화를 그린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이 뜯기는 일도 겪었습니다.
게다가 전화 메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귀를 맞고 부모로부터 차라리 나가라, 네가 죽는 게 낫다, 싹수가 노랗다 등의 막말을 들었으며 생일도 전혀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윤석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지만 중학교 시절에 부모의 학대는 절정에 이르러 거의 쓰레기 같은 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와 대한 논쟁 도중 어머니가 물건을 던지고 컵을 깨며 형을 쟁반으로 찍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늦게까지 공부하다 잠이 든 후 깨어나자 이를 본 이윤석의 어머니가 이윤석을 폭행하며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집안 청소나 해라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충격을 받은 이윤석은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이윤석의 부모는 늘 이윤석을 남들과 비교하며 성적과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광적일 정도로 히스테리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혼나고 아무리 잘해도 결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지 못했다며 혼났습니다. 어린 이윤석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야구방망이와 유리조각까지 숨겨놓을 정도였고 부모 특히 어머니는 매번 심하게 질책하고 구박하며 모욕만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은 항상 따랐으며 심한 폭력 후에는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강요당했지만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은 부모였다는 사실은 부모는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윤석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며 대인 기피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성격이 내성적인데다 키가 작아 만만하게 보인 나머지 동급생들에게 호구로 취급받고 놀림당했으며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이윤석은 그 학생을 몹시 증오해 언젠가는 그놈을 죽여버릴 거다라며 이름을 되뇌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학생이 이윤석을 원숭이 같은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며 장난감 취급했고 이 별명이 퍼져 다른 아이들도 그를 원숭이라고 놀렸습니다. 이 학생은 일부러 이윤석 옆자리에 와서 하루 종일 괴롭히며 반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놀렸습니다. 이러한 모멸감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이윤석의 사춘기 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윤석이 8월 29일 국치일에 태어났다는 것을 트집 잡아 놀렸고 운동신경이 둔한 이윤석에게 억지로 운동을 시켜 헛발질하고 공을 놓치는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이윤석의 물건과 음식을 뺏거나 좋아하는 가수를 비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부가 이윤석에게 우리는 의형제라며 물건을 자기한테 꼬박꼬박 바치라는 혈서를 쓰라고 강요해 결국 혈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친구들마저 이윤석을 별명으로 부르고 무시했으며 특히 여자아이들의 무시는 그를 더욱 괴롭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과 사이가 원만하고 활발한 성격일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성격이 어두워지고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윤석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부모는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도시락을 2개씩 가져가야 했는데 이윤석의 부모는 도시락 대신 돈을 주며 김밥이나 빵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늘 혼자 틀어박힌 이윤석에게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영화 감상과 게임이었습니다. 그가 감명 깊게 본 영화는 택시 드라이버로 이윤석의 일생과 비슷한 영화입니다. 사춘기는 학교 생활과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시기여서 그부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윤석이 정상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면 부모의 학대를 당하더라도 친구들에게서 위안을 받으며 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 있었을지도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형처럼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를 통해 자신의 가정 환경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며 형처럼 대놓고 부모와 대립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용히 자립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극심한 상처를 받은 데다 집에서는 부모의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성격에 시달린 이윤석은 어디에서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결국 분노가 극단적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훈구가 이윤석이 부모를 살해하게 된 동기를 심리적으로 분석한 책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윤석은 법정에서 부모님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은 하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동시에 겪었으니 그의 성격이 파탄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윤석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주로 언급되지만 그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윤석이 체포된 후
이윤석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급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해 그 가해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함을 드러냈습니다. 소아정신과 교수는 압력솥에 압력이 꽉 차면 언젠가는 터져버리지만 공기를 조금씩 빼주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윤석의 분노의 압력솥에는 단순히 부모의 학대만이 아니라 학창시절 동급생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압력을 해소할 수 없었던 이윤석의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이후 동창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부모와의 갈등이 악화되어 살인까지 저지른 뒤에도 학창시절의 가해자를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를 살해한 후에도 체포되지 않고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윤석이 폭력 영화를 많이 봤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과 연관시키는 언론도 있었으나 정운선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오히려 이윤석은 영화로 폭력 욕구를 조금씩 해소하며 버텨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진작에 터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영화가 그나마 위안을 주고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 덕에 버티다가 결국 폭발한 것이다. 멀쩡하던 이윤석이 이유 없이 폭력 영화를 보고 사이코패스가 되어 부모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현실 도피 차원에서 현실이 너무 괴로워 영화나 게임, 종교, 술에 의지하다가 중독되는 것이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이비 종교에 집착하거나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석이 활동했던 PC통신영화 동호회의 한 회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은석이는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평도 아주 잘 썼습니다. 통신 모임에서 운영위원을 할 정도면 열심히 활동했다는 말이죠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윤석은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비교적 말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MT 때 돌려가며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종이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자를 사랑하세요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윤석은 이를 보고 사람이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윤석의 대학 입학 및 군복무 전과 후 이윤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수능 성적은 서울대에 합격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대학별고사를 추가로 치르는 것이 싫어 고려대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서울대는 정시로만 입학 가능했지만 고려대는 수능 점수만으로 지원 가능한 특차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윤석의 특차 합격은 그의 수능 점수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학별고사는 수능보다 훨씬 어려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별고사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서울대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다면 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윤석은 부모의 압박으로 원치 않는 공부를 억지로 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고 성적도 우등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모는 서울대 입학을 강요했지만 고려대 입학에도 불구하고 이윤석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넌 실패한 자식이라며 너처럼 멍청한 자식은 필요 없으니 나가 죽어라 라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만약 그가 서울대에 합격했더라도 부모는 만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버드대 같은 외국 명문대나 수석 합격, 전 과목 A+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트집 잡았을 것입니다. 공군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그는 어두운 성격 때문에 기수열 외급 대우를 받아 후임병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한 달 후임이 그에게 바락바락 대들어도 선임들은 오히려 이윤석만 나무랐습니다. 부모는 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장교라는 직업상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 아들을 본체 만체 무시했고 그런 아버지를 피하면 사내놈이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심지어 군대 복무 3년 동안 부모는 면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부모의 인격적 모욕과 멸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윤석은 네가 뭘 잘하냐? 공부나 해라. 공부도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한다. 너 같은 놈은 사회생활 못한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는 등의 상처 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이윤석과 형, 이윤석에게는 2살 위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다녔지만 부모에게 나름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형은 성격이 과격하고 불같아서 지속적인 학대의 염증을 느끼며
사춘기에는 반항하며 부모와의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를 골칫거리로 여겼지만 형은 이러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해 동생에 비해 악감정을 덜 쌓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윤석의 형은 존속살해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 역시 부모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형은 강한 성격으로 인해 부모의 악담에 맞섰기 때문에 부모가 쉽게 다루지 못했을 뿐 그 역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형이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의 부모가 한 방을 쓰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친구네 부모님은 방을 함께 쓰는데 우리 집은 왜 따로 쓰느냐 고 물었고, 부모는 잠시 같은 방을 사용했지만 결국 다시 각 방을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형제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누구 때문에 이혼 못하는 줄 아느냐, 다 너희들 때문이다고 말해 자식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이윤석은 소심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부모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적게 일으켰지만 그만큼 속으로 쌓인 것이 컸습니다. 형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가자 어머니는 당황하여 화해를 청하며 독신자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름대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마련할 돈을 이윤석의 명의로 대출받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이미 마음이 상한 이윤석은 아파트 이사를 도와준 후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나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 4시간에 걸친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는 살해를 저지르기 열흘 전의 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윤석은 왜 형과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냐 며 쌓아둔 감정을 모두 쏟아냈지만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부모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냐, 정신병원에 갔다 오라며 오히려 이윤석을 못된 자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윤석 사건 직전 전조 2000년 5월 11일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이윤석을 호되게 꾸짖기 시작하자 이윤석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울면서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건 그때그때 이야기해야지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며 이윤석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윤석은 부모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 이후 이윤석은 엿새 동안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며 식사는 부모가 외출하거나 잠든 시간을 이용해 해결했고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부모와는 전혀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소변을 볼 때도 빈 철제 약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부모는 이윤석의 이런 행동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석의 어머니는 밤에 이윤석이 몰래 음식을 먹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식탁에 음식을 챙겨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전달되기 전에 살해당해 전달되지 못했으며 그동안의 학대를 생각하면 이제 와서 그런 배려를 한들 용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다면 부모는 이윤석에게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이윤석도 본인 말대로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이고 살인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훈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편지가 전달되었다 해도 상황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중간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혼내고 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적반하장의 내용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을 가진 편지가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이윤석에게 전달되었다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를 쓸 정도로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윤석의 최대 분노 대상은 어머니였고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윤석은 어머니를 먼저 살해했으며 약 4시간 후에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이 광경을 보고 혼낼 상황이 두려워서라고 증언했습니다. 부모는 각방을 썼고 어머니가 살해당한 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윤석은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사건 은폐 목적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했고 이윤석과 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과한 폭행조차 훈육이라며 미화되었고 군대에서는 구타가 용인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때려봤자 얼마나 때렸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무관심이 화근이 되어 이윤석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윤석 그리고 그날 밤 2000년 5월 21일 새벽 당시 24세였던 이윤석은 양주를 통째로 마신 후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약 4시간 후
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윤석은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증언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후 이윤석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너무 무서워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4시간 동안 방 앞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 아버지가 깨어날 것을 걱정한 나머지 결국 아버지도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을 연달아 죽이지 않고 수시간의 차이를 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윤석은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내어 여러 곳에 유기하고 청소 및 뒤처리를 했습니다. 시체를 오븐에 넣어 태우려 했으나 부피가 줄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청소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지문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가택 수사 과정에서 집에 있던 이윤석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서 진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울먹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윤석의 형은 부모의 사망과 동생의 체포 소식을 듣고는 동생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동생을 이해했습니다. 이에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지만 형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은 자기 부모를 죽인 동생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며 두둔하는 것을 보면 형과의 사이는 딱히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대학교 입학 후 독립해 집을 떠나자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이윤석의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의 형은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이 말에 법정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사회생활과 비교해도 더 못난 정도라니 완전히 남남 같았던 이 가정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윤석의 고등학교 동창들 역시 이윤석을 두둔했으며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은석이의 몸을 보면 언제나 피멍투성이었다고 증언하며 가정폭력의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이윤석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그 당시 KBS와 MBC 보도에서 시각 차이가 있었는데 KBS는 인륜의 실종에 초점을 맞춘 반면 MBC는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들이 그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과 사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발단이 된 이 사건은 단순한 존속 사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대표 사례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윤석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혹한 학대를 자행했는데 이는 그들 역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윤석의 어머니는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로부터 심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어린 시절 형만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받고 자라 성인이 되어 가족들에게 다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정하게 대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반복되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윤석의 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되풀이하며 괴물이 되었고 결국 이윤석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시신마저 토막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윤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토막 살해한 것은 보복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무서워서 그랬다. 없던 일로 만들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시체만 없어진다면 무서움이 사라지리라 믿었다. 시체에 칼을 대니 정해진 듯 자동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피범벅이 된 내 모습을 보고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때 제정신이 아닌 짐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윤석의 재판에 회부된 이윤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후 2001년 2심에서는 가정폭력을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형이 적극적으로 내려지던 2000년대 초반 양부모를 살해한 존속살인범은 사형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이윤석의 경우 가정폭력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윤석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황산성과 최용근이었습니다. 황산성 변호사는 끝판왕 페르나 박한상 사건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윤석의 변호를 맡아 끝까지 수임했습니다. 이윤석의 변호인들은 그가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윤석의 형과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의 신도들, 신부와 수녀, 정진석 추기경까지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존속살인 및 토막살인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한 선처였습니다. 가정폭력을 겪은 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은 뒤늦게나마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윤석의 형이 동생 편을 들어주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토막살인이라 하더라도 2020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윤석이 부모에게 당한 학대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을 고려하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윤석은 무기징역보다 1-20년 내외의 형량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의 차별과 아동학대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대식이나 스파르타식 강압적 교육이 훗날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